이성조 연사님은요, 지난 2016년 3월에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부임하셨고요. 동포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역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 단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이성도 영사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오후인데 많은 분들 뵐 수 있어서 참 즐겁고요.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 만들려고 노력해 주신 우리 정은경 회장님, 그리고 또 자리 빛내주신 여러 또 김진덕 정경시대장의 김한희 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단체장님들 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조선 후기와 그 다음에 광복 직전까지의 이 지역의 우리 선조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자리고요. 제목 자체는 한국 근현대사 속의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2016년 3월에 여기 이제 부임을 했고요. 지금 여기 하는 일은 우리 한인 동포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그 동포단체 지원 활동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을 좀 긍정적으로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그래서 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반응들을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업무, 또 공공외교 업무 등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다니면서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던 게 이제 딱 2년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또 우리 그 어르신들 또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짧은 그 일천한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조금 좀 멋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보고 배웠던 거를 같이 정리해서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국정기획 업무, 정책평가, 규제개혁, 이런 약간 그 기획 업무 파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분히 국가보훈처라든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떨어질 텐데, 제가 원래 소속 자체는 총리실 국무조정실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특징이 이제 그 전부처 업무를 다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얇고 넓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어봤던 내용인데 여기 와서 보고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한번 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느라가 오후에 잠깐 나가서 영상한 사진이 필요해서 제 전화기로 한번 찍었는데 이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색도 선명하고요. 여기 좀 빛이 밝아서 그런데 이렇게 이 영사관 건물입니다. 이 영사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65년 전에 매입을 한 거고요. 이 영사관 안에는 한 10여 명 정도의 영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사관이 지금 이 북가주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까지 4개 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관의 태극기가 저렇게 펄럭이는데 이 북가주 전체에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2군데 개항된 데가 있습니다. 저 영사관 한 곳이 있고요. 또 한 곳이 그 최영사님 관저, 거기 2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 너무 멋있죠? 예, 자주 보러 오시고요. 이게 영사관 1층을 조금 확대해서 본 사진인데, 제가 65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영사관 앞에서 1953년 6월 5일에 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구입하고 그해 8월에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찍었던 사진 바로 그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65년 전에 37,500달러에 샀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부에서 투자를 좀 잘한 것 같고요. 잘 보시면 이게 1953년 6월 5일인데, 한국
미국에서는 6.25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53년 7월 27일 날 종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죠. 그러면 지금 6.25 전쟁 중에 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전쟁 중에 영사관 자체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영사관을 개설을 했었을지 한번 좀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보는데, 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영사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에 리셉션실이 있습니다. 그 리셉션실에서 건물을 산 지 1년 뒤인 1954년에 3.1절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사진입니다. 여기 뭐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대 총영사이신 그 주영환 총영사 내외분하고 또 많은 동포단체 교민들이 와 계시고, 저 사진 설명해 보면은 맨 뒤에 한인 회장님이 저쪽에 왼쪽에 서 계시는데요. 지그시 바라보시는 모습이 참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이 다 정리해 놓으신 책자에서 제가 카피했습니다. 저작권 표시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이렇게 먼저 사졌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여러 곳에 정리된 자료가 없었고요. 국가기록원에 제가 지금 접근할 수는 없는 뭐 지리적으로, 그래서 참 찾아봤는데 오자마자 제가 찾아봤던 자료입니다. 1948년 12월에 경향신문에 당시 외무부 그 정보국장이신 황성수 국장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어떤 공간들이 어느 시기쯤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보면은 정리를 쭉 해봤더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미주 지역에서는 5번째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5번째라는 게 거의 한 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LA 총영사관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저는 그 주미대사관인 줄 알았는데 LA 총영사관이 제일 먼저 생겼고, 두 번째가 이제 주미대사관, 뉴욕, 호놀룰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인데 49년 6월에 개설이 됩니다. 보통 한두 달 사이로 다 개설이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개설된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공간을 이쪽에 설치를 했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에 아마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65년 뒤로 왔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금문교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동부의 자유여신상, 서부의 금문교. 너무나 잘 알려진 이 금문교가 1937년부터 있었고요. 이게 금문교를 만들던 당시의 모습들이고요. 지금 건설하는 모습들인데, 30년대 우리는 치열하게 또 항일운동도 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셨었고요. 여기서 제가 시간을 훌쩍 더 한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880년대의 팰리스 호텔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는 사진 기술이 별로 없어지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 팰리스 호텔의 전경인데 앞에 뭐 마차들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1880년대까지 왔는데, 이 1882년, 그러니까 고종 19년입니다. 그때 5월 22일에 인천 제물포에서 당시 조선과 미국이 최초로 조미소의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국교와 통상 목적의 조약인데,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니까 미국도 우리와 교류를 하려고 서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요. 청나라를 통해서 청나라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 측은 전권대사 신헌, 그리고 미국 측은 전권공사 슈펠트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저희가 국사 시간에 참 많이 배웠었죠. 대표적인 특징, 치해복권 인정, 그 다음에 거중조정,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앞서 말씀드린 최혜국 대우하고 치해복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인이 조선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부에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미국 정부에 처벌하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좋은 조건의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다른 그 일본하고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이제 거중 조정입니다.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교역 이제 상대국이 3국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 조약을 맺은 상대국이 그 조정한다는 내용의 이제 공동 협력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2년에 미국하고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조선이 서구에 본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1883년에 영국하고 독일, 84년에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86년에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때 오늘 제가 성당에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포교할 수 있게 그 조약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미수요 통상조약은 그 조선이 이제 서구와 열강하고 맺은 이제 최초의 조약이고 한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은 당시에 그 격동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정말 조선은 작고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완전히 뭐 동맹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또 공동 협력하는 나라로 굉장히 성장했고 참 이 당시 이렇게 보잘것 없었던 우리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 앞에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 참 멋진 사진이죠. 제가 보기엔 불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슬라이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82년에 체결이 되고 83년 그 다음에 4월에 조선 주재의 미국 초대 공사로서 루시스 푸트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와준 거에 대한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해 7월에 1883년 7월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9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11명의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사절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서구 세계로 온 최초의 외교관이고요. 저 같은 외교관의 대선배님들이고 첫 번째 선배님들이신 거죠. 이분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첫 발을 내리신 곳이 저 페리부드입니다. 페리부드에 오셨고 좀 더 잘 나온 사진일 텐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죠. 옛날 사진인데. 이 당시에 이제 민영이, 홍영식, 서광범, 변수, 현홍택, 유길준, 그리고 아까 보였던 미국 분이 이제 프레드릭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대륙을 횡단을 해서 뉴욕에서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와 2차례 만나고 국서를 교환하고 양국 간의 우호 친선 관계를 다집니다. 저 그림인데 사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예법대로 이제 큰 절을 하고 이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보빙사 일행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주목할 점이 각종 행사나 투숙을 하는 지역마다 태극기를 다 걸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은 태극기를 항상 또 휴대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다니셔서 당시에 통역했던 분들, 미국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정도로 아주 많은 걸 보고 배우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서구 문물을 이제 배우고 미국을 견문하고 이제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유길준 선생의 서유견문록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보빙사형에 이제 포함되셨던 분인데 유길준 선생이 이제 돌아가는 걸 귀국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시고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사설사관학교입니다. 데모 아카데미라는 곳에 등록해서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고요. 이분이 공부하고 귀국하는 길에 유럽을 견문하고 배운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바로 서유관문이라는 책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서방 세계를 우리나라에 많이 알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녀가셨던 건물, 다녀가셨던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페리빌딩 앞에
저런 조형물 보셨을 거예요. 저런 조형물이 어떤 거냐면은 그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입니다. 저게 1983년에 우리나라의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위원회가 작품을 만들어서 인천 제물포와 지금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페리빌딩 앞에 있는 수비어만 공원인데 요 두 군데에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게 인천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최만린 선생이라고 서울대 미대 교수를 하셨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건데,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쪽에 있는 그 사진에는 제 전속 모델인 저희 아들 둘하고 제가 올해 1월 1일에 장인환 전명훈 의사 그 의거지하고 이 기념 조형물 이제 교육시키고 새해 다짐을 같이 하자고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가서 이제 봤는데 저 지금 수비어반 공원에 있는 저 조형물이 주변에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거기서 주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망가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날도 좀 쓰레기를 좀 치웠는데, 일주일 뒤에 초영사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이곳의 역사적 시들 다 한번 돌아보러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누가 그 라커 페인트로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늘 저희 샌프란시스코 노인회에서 주변을 정리하고 하시지만 저렇게 가면은 뭐 옷도 걸려 있고 침구리도 걸려 있고 음식 뭐, 근데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 저 조형물을 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아트 커미션에서 저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커미션의 그 담당자랑 예전에도 도와주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하자. 이게 그 위원회도 좀 안타까운 게 1년에 저기도 12,000달러 정도를 저 조형물에 투자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누가 와서 망가뜨리고 하면은 또 보수를 하고 저희가 또 연락하면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좀 그쪽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 조형물을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저기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옮기자.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이제 뜻은 이제 그 정리가 됐습니다. 조만간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또 한미 수교 또 지금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형물로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만인 작가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거 조형물 때문에 당시에 가장 좋은 청동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동포분들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표하셨고요. 그 말씀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팰리스 호텔, 제가 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팰리스 호텔 사진인데, 보빙사 일행의 첫 번째 투숙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경일 리셉션 행사도 여기서 했던 게 이제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했었고요. 자,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와 미국의 첫 번째 그 수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2년 5월에 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 12월에 대원군 실각했던 대원군 이런 척화파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모군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청나라가 이거를 진압하고 종주권을 주장합니다.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내정 간섭을 하는 상황이고요. 청나라의 저도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청나라의 입김이 굉장히 센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1884년 12월에 잘 아시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일본의 지지를 받는 개화파들이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 홍영식 이런 분들이 이제 청나라 쪽에 이제 수구 세력들을 몰아나고 일본의 지원을 받는 개혁을 하려고 이제 일으키는 어떤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게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일본의 배신으로 실패를 합니다. 중국의 힘이 너무 청나라의 힘이 세니까 일본에서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 또 샌프란시스코 쪽에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이런 분들은 일본을 거쳐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1885년에. 그 이야기는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시 이후에 이제 또
아무래도 청나라 힘에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미 정권공사로 박정향 선생이 부임을 했었는데 청나라의 반대로 그냥 옵니다. 이분이 그때 청나라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조선이 미국에 공사를 보낸다는 것 자체에 반대를 굉장히 했었고, 그러면 가더라도 지금 워싱턴에 나가 있는 중국 그 영사거나 대사한테 지휘를 받아라. 근데 이 박정현 선생이 지휘를 받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뭐 다시 청나라의 입김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그 1894년이죠. 요 해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전봉준 장군이 뭐 중심이 되었었고, 그 봉건적 사회 질서를 좀 교체해서 새로운 좀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는 개혁 운동이었는데, 비록 이게 이제 1년밖에는 존속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던 각종 논의들이 이후에 그 해에 있던 그 갑오경장, 우리 갑오개혁이라는 것에 이제 많은 제도들이 반영이 됐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좀 의미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일제의 힘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일 무장 투쟁을 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그 쟁기와 낫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대일 무장 투쟁 경험이 이후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측면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일본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계속 그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본에 의한 그 우리나라의 간섭이 좀 시작이 되는데,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하고,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계속 뭐 파죽지세처럼 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일본이 이제 1905년에 저희 그 일산의학이 이제 체결되면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이 39일 동안 3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국의 카스라테프트, 미국과 체결했던 카스라테프트 밀약, 그 다음에 영일동맹,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 지배를 다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외교권까지 박탈하게 되고, 1910년에 가서는 뭐 주권까지 저희는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그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건데, 미국이 일본의 그 한국 지배를 인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대신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그 지배를 인정받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왜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조선에 대한 입장은 그 미국의 극동 정책입니다. 극동 지방 그 정책으로 볼 때 극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본다면 조선은 굉장히 작은 비중이었을 테고요. 미국의 관심은 만주를 포함한 중국과의 교류와 교역을 트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이해가 관계가 맞는 나라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손을 잡게 되었던 거고, 이게 바로 국제정치의 굉장히 냉엄한 현실 정치의 그 모습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저희가 교훈을 삼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는 저희도 종속변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사실들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 좀 국사 시간 같았는데, 제가 이제 저희랑 직접적인 관계되는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기에 하와이, 이제 이 미국에 그러면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왔을까?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처음에 왔을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조선이 굉장히 격동하고 좀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885년하고 88년 사이에도 한인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으셨어요. 유학생이나 인삼상인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십분정변을 통해서 실패한 그분들이 이제 망명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899년 호놀룰루에도 인삼상인이 이제 신의주 출신 인삼상인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국적은 표현 자체는 중국인으로 공식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기록에서 많은 학자들이 보시기엔 이분이 한국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로 따져본다면 하와이의 미 합병 전에 1900년 1월 15일에 그 양백인 씨라는 분, 김일수 씨라는 분이 미국 정부 이민국 기록에 최초로 기록된 그 한국 입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삼 상인으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와이 합병 후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1903년 1월입니다. 이때 이제 그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최초의 미주 한인으로 봅니다. 근데 앞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분들을 최초의 미주 그 한인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도착하신 1903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이라고 미 연방의회에서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매년 기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그 대한제국의 그 이민을 담당하는 수세원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여권을 공식적으로 발급받고 이쪽에 오신 공식적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의 날을 1903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좀 정해진 겁니다. 뒤에서 얘기 나오지만 안창호 선생은 1902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들이 이 갤리코라는 배를 타고 하와이에 처음 도착합니다. 이 배가 그분들이 타고 오셨던 배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민을 오시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고종이 이제 제위할 때인데 그 1901년에 함경도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요. 1902년에 콜레라와 장티푸스로 하루에 300~400명씩 사망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고, 또 이 하와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1830년대에 커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탕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수수의 재배 농장에 대한 그 수요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하와이의 농장 노동자들은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기후에 적응을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중국인이 이제 뭐 50% 이상 넘다 보니까 이 약간 그 농장주들이 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폭동이라든지 뭐 또 임금 협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을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73.5%까지 숫자가 늘어나고, 일본인들이 그 임금이 좀 적다고 동맹 파업을 몇 년 안에 뭐 35번, 34번씩 하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 농장주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눈을 돌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한인들입니다. 이 한인들이 이 당시에 가게 된 거는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저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했었거든요. 하도 중국인들이 많아지니까 미국 내에서. 근데 중국인이 이제 입국이 거부돼야 되는 때에 이제 조선인이 들어간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좀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런 한국 공사가 하와이 주지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한국인이 외국인 허가를 나가기에는 허가를 얻기에는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나가면 귀국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그리고 겨울에 혹독한 기근이 있었고 이민이 그래서 한층 더 매력적으로 좀 보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인이 쫓겨난 곳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이 간다는 것을 아는 고종 황제의 긍지가 이에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문화를 좀 알려주는, 습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편지에 썼는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참을성이 많고 근면하고 유순하고 오랜 복종의 습성으로 다스리기 쉽다. 그리고 외국 교육을 받는데 예민하고 적지 않은 이들이 미국으로 귀화했고 그런 가운데 귀국한 이들은 잘 되었다. 그게 다 미국 교육의 덕이었다라고 이제 치켜 세우고, 또 이제 이분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가면 신이 보낸 한국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별 탓이 없을 것이고 노동자로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이제 한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가시는데 1903년에서 5년 사이에 총 7,226명이 하와이를 가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죠. 이분들이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이곳 중과주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셨던 분들이 가서 한국보다는 분명히 임금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셨는지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홍기 선생이라는 분이 하와이 농장생활 체험기에 이제 쓴 내용입니다.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야 했고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을 했다. 점심시간 30분이 고작 휴식 시간이었다. 나의 십장은 독일인이었다. 이게 그 작업반장이죠. 그러니까 십장은 독일인이었다. 그는 매우 엄격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일을 시작하면 허리를 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를 소나 말처럼 다루었다. 만약 그의 명령을 어기면 사정없이 뺨을 먹거나 채찍질을 당했다. 우리는 해고될까 두려워 학대에 대항할 수 없었다. 숙소는 사병들의 막사같이 생긴 판잣집이었다. 한 칸에 미혼 남자 4사람씩 기거했다. 주일은 쉬었다. 근데 아무런 오락시설도 없어 노동생활의 외로움은 달래기 위해 주말에는 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더러는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했다. 일당은 남자는 67센트, 여자는 50센트, 한 달 월급은 16불, 통역가는 30불이었다고 한다. 이 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했다. 들어보면 굉장히 좀 비참하시죠. 굉장히 힘들게 우리 선조들이 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혼자 독신으로 오셨고요. 이 중에 이제 가족같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당시에 통계에 보면은 그 남자가 총 7,200명 중에 남자가 6,000명이고 여자가 600명, 어린이가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끼리 온 분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었고요. 굉장히 여기 이분들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리 선조분들.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이 하와이에서 농장 노동 생활을 하시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비옥한 이제 미국 본토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통한 이 중가주와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제 대부분이 됩니다.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수 분들이 이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예. 자, 이런 배경 설명 좀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이 항일 독립운동, 이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초대 그 지도자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재필 박사입니다. 아까 이분은 말씀드렸던 갑신정변 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정말 이분의 당시 자료를 보면 3족이 멸해졌습니다. 자기 부인, 아이도 굶겨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리고 부모, 양가 진짜 3족이 전체 다 진짜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때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도 거기서 이분들을 박영효 선생부터 해서 많은 분들을 좀 냉소적으로 대하니까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이 서재필 박사는 전남 보성에서 출생했고 14살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당시에 행정고시 수석을 하셨어요. 14살에. 그리고 84년에 그 갑신정변 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쪽으로 1885년 오셨는데 1885년 6월 19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에 이분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은둔의 나라에서 온 망명자들, 반란의 끝에 온 표류자, 샌프란시스코는 새 진보당 지도자들의 피난처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당시 서재필 박사가 $2를 하루에 받아가지고 10마일 구간을 걸으면서 가구상의 그 광고 전단을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관대작이셨고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아주 극빈층처럼 불황자처럼 이제 취급을 받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면 아마 지금 선셋 쪽인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선셋 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매일 그 앞에 나가서 자살하시려고 자기 3족도 멸했고 다 너무너무 힘들거죠, 이분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정도로 힘드셨던 상황인데,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분을 이제 돕겠다고 독지가들이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메이슨의 스트레스 있는 장로교회에서 성경 공부방에서 이제 기독교 이제 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홀렌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탄광 재벌입니다. 이분이 도움을 주겠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분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 박사가 14살에 행정고시 수석했을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천재인데, 이분이
콜롬비아 이제 그쪽으로 80년대 가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수학하고 1년을 이제 월반에서 그냥 우등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 가고 그 메디컬 스쿨 진학하고 이제 한인 최초의 의학 박사까지 되십니다. 그 이분이 한인 최초의 시민권자세요. 예, 서재필 박사가. 이렇게 했고 이제 삼정이 말했지만 여기서 또 이제 그 초대 철도 우체국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 딸하고 그 백인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여기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1890년대 중반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가셔가지고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다 영어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암살을 하려고 미국에 있는데도 조책 대한 지역에서 보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신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싫어했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선을 싫어한 건 아니죠. 한국을 싫어하지는 않고 그 정부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고문 자격으로 나는 미국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고문 자격으로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아니 한국말 한마디도 안 쓰고 미국인처럼 대응을 했고 심지어는 왕을 만날 때 안경을 쓰는 게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당당하게 안경을 쓰고 들어가고 왕 앞에서 담배도 물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일종의 좀 대항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조선에 가서 많은 독립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또 2차 도미를 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여기서 외교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가끔 또 미국에 있으면 샌프란시스코에 들러서 안창호 선생한테 고국 소식도 알려주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시죠. 이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1894년에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협성회가 뭐냐면 서재필 박사가 만드신 그 토론 조직입니다. 토론회. 여기서 서재필 박사한테 부르고 서재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이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약간 존칭을 써주고 이군 이렇게 부를 정도로 거의 제자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버드 대하고 프린스턴 대에서 공부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1919년에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이후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등을 역임하셨고 1940년에는 유럽에서 외교 활동을 했었고 45년 4월 25일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립총회에서 한국 대표단 이끌고 와서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해달라 지지를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73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하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용만 선생, 역사에서는 많이 아직 주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박용만 선생은 약간 무장 독립 투쟁을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중시했고,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달리 이제 무장 독립 운동을 주장하신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1928년에 북경에서 변절자라는 약간 노명을 쓰고 우리 동족의 손에 암살당하십니다. 그때까지 이분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오셨다가 삼촌이 덴버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직업발전소와 여행업을 하시는 그쪽에 가셔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네브라스카 이쪽에 이제 군사학교를 만드시고 또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정치학을 계속 전공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국민회라는 조직에서 이분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와서 여기 주필로, 신한민보의 주필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쓰신 글들 보면은 굉장히 달필이세요. 그러니까 정치학자, 그 당시 정치학 전공하기 쉽지 않은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정치학 하셨고 미국 오셔서도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서도 정치학 전공하셨는데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무형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주권이 없고 국민만 있기 때문에 진짜 국가를 가질 수는 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국민회 같은 조직체를 정부에 준한다고 생각하자라는 게 가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개념을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선지적인 그 예견 능력이라고 좀 미래를 잘 보셨던 분 같습니다. 약간 이분은 좀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 뭐 샌프란시스코나 북가주를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와 내무총장 시절의 이제 모습인데 굉장히 뭐 기품이 있으시죠. 이 글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창호 선생 이야기는 뭐 제가 쭉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보면 볼수록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게 안창호 선생이 이제 처음 1902년에 오시는데 이 신문이 지금 뭐냐면은 안창호 선생이 1902년 12월 7일자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즈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전면에 다 실립니다. 이제 이 기사가 발굴이 됐다고 몇 년 전에 뭐 신문 기사에 나와서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PDF 파일을 가져온 거거든요.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시립도서관에 아이디 등록하시면 집에서 PDF로 저 당시 기사들 다 다운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우리와 관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 그 내용도 있고요. 다 보시면 재밌는데 여기에 이제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셔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이분이 오시자마자 초등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자기는 교육자가 되려고 여기에 왔다고 하십니다. 교육자가 되려고 여기에 오셨는데 그래서 학습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간 게 화제가 좀 된 건데 이분들 이제 그 당시 기사 제목을 보면은 이제 한국 잠자는 나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3분의 2가량은 한국 문물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나 젊은 결혼 안 한 아이들은 뭐 머리를 따고 있고 뭐 여성에 관한 시각, 남성에 관한 시각, 문물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국의 인구 왜 들어와 있던 외국인까지 설명을 합니다. 도산 선생이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교육 시스템을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좀 계몽 운동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기 재밌는 게 이 도산 선생이 오시면서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에서 배를 갈아타는 배를 잘못 갈아타셔가지고 저 밴쿠버를 가세요. 그래서 밴쿠버를 가셨다가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 오는 그 배를 구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금 다운타운에 차이나타운을 이제 배회하고 부인 이혜련 여사하고 같이 결혼하자마자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쭉 걸어 다니십니다. 진짜 돈 한 푼 없이.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드류 박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시느라고 한국에 가셨다가 8년 동안 계시면서 안창호 선생이 한국에서 명연설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분이 한눈에 알아보고 이분을 데리고 오클랜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집사처럼 활동하게 하시면서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정착을 안창호 선생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기사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이제 태극기를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그 방 안에 태극기를 걸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가운데 원이 그려져 있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바깥에는 도미노 같이 생긴 4쌍의 검은 선이 그려져 있다. 이게 태극기를 설명하는 거고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늠름하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기품이 있다라고 표현을 계속 저 신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도산 선생님이 이렇게 12월에 하셨었고, 그리고 이 인터뷰가 끝나고 클로니컬지에서 클로니컬지를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신문이라는 거에. 그 이후의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산 선생이 이제 이렇게 오시고 이제 2년에 오셨는데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신 일들이 이제 상황 한인 친목회라는 걸 조직을 하십니다. 상황 한인 친목회라는 거는 진짜 8명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바로 미주 지역 최초의 결사입니다. 상하 한인 친목회. 지금 뭐 많은 한인 단체들의 그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903년에 만드셨다가 이 조직을 이제 발전시키는 게 공립협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공립협회가 1905년에 만들어집니다. 요 건물이 그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938 번지입니다. 가봤는데 지금은 뭐 그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신데 여기서 공립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미주 최초의 한인 모임입니다. 민족운동이 진짜 여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 공립협회의 이야기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공립협회는 그 여기서 이제 공립 신보를 창간합니다. 아까 클로니컬즈에서 굉장히 그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좀 계몽하자라는 뜻으로 그 공립신보를 발간하는데 이때 이제 대한제국 황제의 하사금으로 오클랜드에다가 그 활판인쇄소를 좀 차립니다. 오클랜드 146 10번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재관 선생이 공립협회 회장 겸 발행인 할 때 이제 나왔던 이 신문이 샌프란시스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연해주, 중남미, 유럽 다 갔습니다. 뭐 한국까지 들어가고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공립협회는 그 실력의 기초를 이제 단단히 해서 미국을 배워 부가가 나라가 되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국가가 없어지면서 우리 영사관, 대사관 다 철수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영사관, 대사관 자체하고 한인 대표기구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흥사단 회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건 약간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흥사단도 안창호 선생, 또 대한민국민회 그때 이제 만드셨던 거고, 저 건물이 영사관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점심 때 샌드위치 사 먹으러 갈 때 저 앞이랑 대한민국민회 앞을 항상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영사관 지역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사관이 거기에 있는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좀 한번 해보고요. 예. 흥사단 안창호 선생님 직접 손으로 그리셨던 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건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국가주 이야기를 하면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열투쟁입니다. 1908년에 스티븐슨을 이제 저격을 하게 되는데 뭐 잘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스티븐슨이 정말 망언을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그렇게 알리니까 1908년 3월 23일 날 스티븐슨을 저격하는데 그 전날 페어몬트 호텔, 지금 여기 페어몬트 호텔에 이제 스티븐슨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또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한인들이 페어몬트 호텔 로비에서 의자를 들고 부시면서 공격하면서 스티븐슨을 공격을 하면서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자기도 신변의 안전을 위협을 느끼니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군중 속에서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샌프란시스코 콜지라는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볼버 총을 손에 감은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제 총을 격발하는데 격발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으로 스티븐슨을 이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마에서 막 피가 나고 이러는 뭐 육탄전이 이루어진 거죠. 스티븐슨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또 권총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싸우던 청년 어깨에도 맞고 스티븐슨한테도 이제 저격이 됐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첫 번째 총을 들고 싸우셨던 분이 전명훈 의사고요. 뒤에서 총을 명중시켰던 분이 장인환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은 뭐 법정에서 서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이다. 우린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회자가 되는 겁니다. 두 분이 몰랐습니다. 근데 모를 수밖에, 제가 보기엔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한인사회가 이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근데 소속은 틀렸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공립협회 소속이었고요. 장인환 의사는 대동보국회 소속이었습니다. 대동보국회는 다소 왕정을 지지하는 곳이고, 공립협회는 민주공화정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거를 한 것이 이제 촉발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페리 빌딩 앞에 가보시면은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게 콜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입니다. 기사를 3면에 걸쳐서 한 3일 동안 특집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저 페리 빌딩 앞에서 나왔고요. 이 의거가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뭐 두 분이 출소 후에 이제 만나신 사진이고요. 참 저 얘기 말씀 안 드렸군요. 그 한인들이 그때 똘똘 뭉쳐서 이분들을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장인한 의사는 실제 그 저격을 해서 스티븐슨을 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형을 살고 모범수로 이제 석방이 되시는데 전명을 의사는 이제 무죄 석방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 되시자마자 연해주로 가십니다. 연해주로 가셔서 안중근 의사를 만나시거든요. 이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이고 이제 뭐 그때 식민 통치의 뭐 원흉이었죠. 여기에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장인환 의사가 저때 가셨고 그 이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앞서 사진에 나왔던 독립협회를 창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강 선생인데 그 퍼시피카에서 같이 만드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연해주로 가서 미리 그쪽에 공립협회 블라디보스톡 지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지회를 만드는데 이 안창호 선생하고 안중근 의사가 만나시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됐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이분이 의병장이셨습니다. 교육사업도 했습니다. 물론. 근데 의병장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군을 많이 잡았거든요. 포로를. 근데 인도주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일본군들이 이제 가서 밀고를 해서 우리 의병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 당시에서 안중근 의사는 새로운 이거를 이제 도모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귀국을 하십니다. 한국으로 1907년에 계속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계시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건 얼마 안 됩니다. 가신 그 강연을 삼전평 연설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안창호 선생이 안중근 의사한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라. 거기에서 후위를 도모해라 하면서 이강 선생을 만나고 공립협회 블라디보스톡 지회 회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강 선생하고 다 같이 저 거사를 도모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계획을 도모합니다. 공립협회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었던.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게 되고요. 좀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동아시아 역사는 바뀝니다. 안중근 의사.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저때 그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왔던 분 중에 윤능의 의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권총 사는 돈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해줬던 분인데 그분의 손녀 딸이 여기 윤자성 선생이시고요. 여기 한국학교 하시죠. 늘 매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윤자성 선생이시고 그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직계 증손자가 있습니다. 그 토니안이란 안도영 선생인데 여기 치노에 살고 계세요. 그 세크라멘토 위쪽으로 거기 AT&T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 사시는데 미혼이시고요. 그분의 아버지는 그 버클리 스타턴 지역에서 이제 의사를 하셔서 버클리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손자시죠. 예. 안중근 의사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불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일본 밀정에 사망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후손들이 또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또 그 안중근 의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던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지이자 또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다 같이 모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제가 뭐 결론이자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상하한인 친목회로부터 발전했던 대한인국민회가 이게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공립협회가 하와이에 있는 한인협성협회랑 합칩니다. 그리고 1909년이고요. 그리고 이 협성협회가 합쳐져가지고 국민회가 되는데 아까 왕정을 지지했던 대동보국회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체랑 합쳐서 대한인국민회가 1910년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가 우리가 국권을 뺏길 때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민의 이제 본부 앞에 저게 이제 101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그 없어진 그 건물인데 그 앞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하고 이제 설립자분들이 하신 건데 이 대한민국민의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민 저 당시에 박영만 선생부터 이 시대의 역사책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이제 계셨는데 그 대한민국민에는 그 기존의 우리 개인 중심의 그 독립운동 단체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장인환 전명은 의거 후에 꾸준히 이 미주 동포 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게 모든 한인단체들의 통합 조직을 만들자. 북미 지역 한인단체의 통합 논의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국민회와 이제 마지막으로 대동보국회가 통합을 하면서 1910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민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진짜 미주 한인사의 독보적인 최고의 통일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는 결론은 조국 독립에 있으면 이제 분명히 이제 선을 한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과 실업을 발전시키고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고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을 광복하게 함에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인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이 대한민국민회 안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까지 부과를 합니다. 딱 보면 이제 정부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없어졌고요. 없어지자마자 대한민국민회로 모든 단체가 통합이 됐고 국내에서는 활동을 못하니까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자라는 거죠. 아까 여기에 주필이었던 앞서 아까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박용만 선생이 신한민보 주필을 하면서 가정부,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셨던 것도 다 이 이야기랑 맥락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민회는 결국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으로 없어진 우리나라를 이어가는 제가 보기엔 명실상부한 임시정부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자들의 아직 연구를 잘 명확한 건 못 보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이명화 선생의 논문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학자분들의 논문,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그 다음에 신문 기사, 당시에 미국 언론 기사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우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저는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1919년 4월 11일이냐 13일이냐에 대한 논의이지만 4월 11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대한제국,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시기를 저는 이 대한민국민회가 채웠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런 아까 입법사법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총본산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사실 근데 그 역사들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분들이나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느낀 부분인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10년 동안 준정부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요.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북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남미 쪽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거든요. 행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락망을 이제 만드십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최고의 기간이라고 이제 선포를 또 하시고 1910년대 내내 그때 교육 장려 정책을 추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공립학교 다니는 우리 한인들 아이들을 보습교육도 시켰고요. 이제 끝나고 방과후 학교처럼 학습교육도 시켰고 경제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직업발선, 영어 강습소도 운영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클레이몬트 학생 양성소라고 이제 대한민국민의 산하에 관할 공립학교를 또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서회, 북미 한인 소년서회라는 걸 조직해서 서적도 발간하고 교과서도 발간을 하고 그 교육부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한인들의 이제 실업회사를 만드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4만 5천 달러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실업조직을 해서 독립자금을 대려고 1919년에 그 20만 달러로 이제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3.1운동 때도 굉장히 지원을 했고 결국 이분들이 그 시스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창호 선생도 처음부터 나가 계셨고 많은 분들이 상해에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개인적인 명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우리 민족이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우리 공포들 가슴 속에 정말 응어리져 있었으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분들이 이제 했었고요. 통일 민족 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좀 두었었고, 재미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국외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 이분들의 그 기존의 우리 민족들이 뭐 한인,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주로 써왔었는데 이 국립협회 때부터 줄기차게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십니다. 국민주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십니다. 그게 결국 넘어오면서 대한신민회라든지 국민의 명칭을 좀 사용하게 됐고요. 결국 이 명칭이 대한인 국민회로 갔고 그게 상위 임시정부로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이곳에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학자분들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분명히 느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어찌 보면 혼돈과 분열 또 갈등이 있는 이 우리 사회에 그때 통합정신을 보여주셨고 그 영향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근본의 뿌리들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셔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정말 밤을 새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뭐 짧게 제목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임시정부에 가십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때 임시정부 찍은 사진인데 저기 뒤에 보면 임시정부 그 국무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이 행정부라는 뜻입니다. 그 활동을 하셨던 사진들이고요. 뭐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뉴바시 아까 오셨던 하와이 농장 노동자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때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수많은 독립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셨습니다. 다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되신 것들이고요. 이때 1919년이 3.1절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1920년 3.1전 1주년 기념식을 여기 다뉴바에서 했어요. 뭐 정말 비행기도 날아가고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때 아이들 모습 다 그때 배 타고 오셨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8.15 행사를 여기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20여 년 넘게 혼자서 김명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해병대 전 회장님이 혼자서 20년간 이분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분들을 돌보셨냐면 그때 오셨던 분들이 독신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190기의 묘가 묻혀 있는데 이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걸 이분이 알고 20여 년 넘게 혼자 저렇게 관리하시고 늘 기념식을 해오시는 이야기를 알고 작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가보훈처에 건의를 했고 보훈처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부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 관련 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해서 저기 샌디에고부터 저 위에 세크라멘토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되새겼습니다. 하루에 69센트 받으신 돈의 상당 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더운 데서 고생하셨던 이게 작년에 했던 사진들이고요.
올해 기회라면 꼭 한번 같이 가시죠. 올해도 또 올 겁니다.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그리고 윌로우스 비행학교. 요 분들 이거 1920년 7월에 생겼다가 20년 11월에 문을 닫습니다. 2년밖에 존속을 못했어요. 아니 4개월밖에 존속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공군의 효시입니다. 임시정부에서 1920년에 독립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비행사 양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입니다. 김종림 선생이라는 분이 대부분의 돈을 대셨었고요. 그해 11월에 대홍수가 오면서 다 상황이 안 좋아져. 이것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연표를 정리해봤어요. 이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봤고 모든 사료를 찾아서 정리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역사가 맨 저기 왼쪽에 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들 장소입니다. 국립협회 대한민국민회 상항한인연합감리교회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이 장소들을 쭉 찾아봤고요. 다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 다 옮겨 다니는데 다 찾아봐봤고요. 그러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의 역사도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 그다음에 도산 선생의 행적을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주목할 점은 저겁니다. 도산 선생이 1902년에 오셨다가 4년에 LA로 내려가셨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쪽에. 1907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다가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1919년에 다시 2차 도미를 하십니다. 오셨다가 19년부터 상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1910년부터 19년까지 여기 계시고 1919년부터 상해에 계시다가 안 오십니다. 이쪽으로. 1919년 이후에는 여기 안 계세요. 한 번 오십니다. 1925년에서 26년 사이에 멕시코 순방. 그래서 이 당시에 어느 건물에서 제일 많은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상항한인연합감리교회랑 대한민국민회가 같이 건물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대희 선생이 목사 겸 대한민국 북미지방총회 의장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10년대거든요. 여기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누가 살고 있으니까 겉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1053 오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은 활동이 있었던 당시고요. 그 이후에 이대희 선생이 1930년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그때까지 모금을 해서 1930년 이후에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는 포엘 스트리트에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초의 또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걸 쭉 정리를 하면은 표 하나로 여기에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고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료들도 다 틀리고 어디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임기 11개월, 10개월 남았는데요. 가기 전에 그건 한 장은 꼭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 여기다 여러분들 뭘 채울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40년 뒤에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일들이 이 자리에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돕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고 해서 좀 힘내서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질문을 못 받으니까요. 이게 제 개인 이메일 주소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고 한국에 물어보고 답변을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좀 한정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많은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더 설명을 드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낳게 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게 한 그 뿌리가 바로 이 북가주에서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잊지 말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세계 경제를 지금 움직이는 핫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또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긍심을 갖고 같이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